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홍콩 피닉스 TV의 기자는 백악관 1일 브리핑에서 중국으로부터 각종 의료장비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이 이제는 중국 정부와 협조하는지 물었고, 이런 질문에 자존심이 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그동안 불공정한 무역으로 미국으로부터 강탈한 액수만 수천억 달러라고 강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춰온 것으로 의심받는 일본의 아베 총리는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했지만, 로이터 통신은 일본이 침상, 마스크, 호흡기 등 의약 물자에서 충분히 비축이 안 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10일 전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영국 총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대공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는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면에만 쏠리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 전망을 펼쳤습니다. 원유 감사는 합의가 될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이미 유가는 이를 선반영해서 저점 대비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숫자는 어지럽습니다. 전망도 난무합니다. 그러나 삶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버텨야 삽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세계 경제 리포트.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이게 참 잘 만든 로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세계에서 서울로 전화도 많이 와요.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했는지. 예.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또 세계로 바라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지금 제2의 어떤 돌발 사태, 코로나 돌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그런 사태만 맞지 않으면 약간은 안정된 시선에서 이제 세계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중국과 우리나라가 먼저 이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한국처럼 이제 언제 이제 좀 완화되면서 이 턴어라운을 시작할지를 이제 벤치마크로 삼아서 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희망이기도 하고, 키트뿐만 아니라 그렇죠. 경제가 이제 우리가 먼저 좀 돌아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외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턴을 할 수 있을 것이냐와 이제 혹시라도 뒤에 또 뭐가 나오면, 그렇죠. 또 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닥터 파우치라고 그 백악관 스텝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이 질병과 관련해서 그 자문을 계속 해 주시는 분인데, 앤소니 파우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을에 또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제 경제 회복이 어떻게 될 건지 자, V자 얘기 막 나오시고요. V자 이야기를 성급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근데 그분이 실은 벤 버냉키라고, 예. 아주 전에 연준 의장이시죠. 전에 한번 해봤다. 내가 네. V자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네. 해봤다, 뭐 이런 자신감. 네, 근데 보니까 연준 의장 할 때는 되게 보수적이고 소심하시다가, 예. 보통 연준 의장 끝나면은 과감한 짓을 하더라고요. 이제 현지가 아니라 이거지. 그렇지. 현재가 아니니까. 어제도 책임 안 지니까. 예, 옐런 의장도 예. 그때는 뭐 이제 양적 완화도 되게 신중해야 되고. 앨런 그린스펀. 그러니 예. 어제는 미국 연준이 이제 주식이나 회사채까지도 살 수 있게 규정 좀 바꿔야 되고 미리 의회가 허가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포지셔닝이 달라졌냐면 벤 버냉키가 앨런 그린스펀의 후임이었잖아요. 벤 버냉키가 앞이고 벤 버냉 아니, 옐런이 후임이죠. 앨런이 전임 아니었어요? 아니 후임입니다. 후임이었나? 네, 파월 전이 옐런이었고 아, 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벤 버냉키였고. 벤 버냉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전이 그렇죠? 그 전이 그린스펀이었고. 그린스펀이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린스펀, 벤 버냉키, 파월 이렇게 가는데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앨런 그린스펀이 그때는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V자 얘기하신 분이 이제 예.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신데 그분이 진짜 V자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희망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죠. 아무튼 V자의 대표적인 예. 주자시고요. 나름 근거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이 음. 만약에 그 실업률이 지금 뭐 전전주는 360만에 지난주는 막 한 600, 700에 예. 자, 다음 주는 막 1000만이 될지 몰지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실업당하고 나서 나중에 상황 좋아지고 나서 돌아갈 기업이 존재한다면 예. 자 이게 또 여기다 지금 돈과 그 재정과 그 금리 인하 무슨 통화 정책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 강한 그 이런 지난 2008년에 봤던 것처럼 그 강한 반등은 뭐 이거는 지난번에 봤던 케이스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과 이제 특히 주식 쪽에서 원하는 주장들이시죠. 만약 이렇게 네. 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거를 이제 쓸어 담으셨던 예. 우리 개미들은 이제 성공한 거고요. 동학 개미 운동이 성공하게 되는 네. 최초로 외국인과 기관을 이기게 되는 뭐 이런 네.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누구죠? 루빈이라고. 예. 이분이 I자 막 L자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예. 이분들은 뉴욕대 교수 네, 루빈이 이게 예. 저희들이 이제 매년 전망을 할 때요. 그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보는데 예. 그동안 우리가 경제적인 것만 보다가 이제 우리 최경영의 경제쇼는 예. 정치 경제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네. 예. 그 청취자들이. 필요한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2016년 이후부터는 이제 경제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과 이제 지정학적 이것도 있었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전염병에 대한 얘기들이 실은 있었어요. 그랬다며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도 그 보고서들이 백악관에 보고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예. 근데 또 하나는 실은 기후 변화였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그때 IMF 연차총회를 갔다 와서 방송 한번 했잖아요. 예. 그때 희한한 포럼 주제가 있었어요. 기후 변화가 지금 점점 심각해지는데 각국 중앙은행이 뭐를 해야 되지? 이게 주제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국내 투자만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글로벌 투자가들은 엄청나게 익숙해요. 이 왜? 기후 변화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 정치 경제 외적인 이벤트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벤트 리스크를 말씀드렸죠. 거기다 그게 훨씬 더 큰 시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나면 회사채가 부도가 나버려요. 망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 플로리다에서 발전소가 이제 A등급 회사채인데 허리케인이 점점점 세집니다. 와서 때려버리는구나. 네, 그 예. 기업 분석할 때 회사채 분석할 때 허리케인과 이게 얼마나 더 셀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분산돼 있고 복구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그 카리비안 쪽에는 중남미 쪽이죠. 예. 아무리 잘 지어놔도 허리케인이 한번 와서 쓸고 가면 끝나요. 그래서 그쪽을 지원하는 이제 그 중남미 우선 은행들은 항상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되게 많이 하고요. 재보험사 같으면은 특히나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앞으로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이런 이벤트 리스크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인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분석 보고서들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이 점점 더 파도가 많이 치고 그다음에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네.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바로 이제 바다 옆에 냉각수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 옆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후쿠시마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그 경고가 이미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 이미 알고 있는 그 리스크 뭐 이런 게 아니고 외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 잘 몰랐을 뿐이죠. 앞으로는 그런 거를 해야겠죠. 예. 자, 루비니 교수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2008년보다도 더 심하게 생산과 소비와 뭐 전방위적으로 특히 실물 경제와 금융을 동시에 붕괴시킨 것이기 때문에 예. 정부와 뭐 이제 연준이라는 데서 돈을 풀더라도 이게 회복이 빠르게 나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실은 이제 1930년대 케이스들도 막 듭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하고 저 30년의 케이스, 저기 2008년 케이스 이게 지금 우리가 요거랑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딱 두 번의 케이스인데요. 예. 30년의 케이스 때는 정부와 연준과 뭐 이런 쪽이 대응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중간에 루즈벨트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뭐 정책들을 쏟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예. 33년이 그 주가 바닥은 맞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예. 두 번째 임기 때 37년에 예. 두 번째 불황이 또 생깁니다. 예. 이거를 루즈벨트 두 번째 공황 중의 공황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실은 이 더블 딥이 나오게 되면서 그 루즈벨트 집권 2년 두 번째 차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실업률은 더 높아져요. 결국에는 30년대 대공황을 해결했던 게 예. 실은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냈고 예. 20년대 30년대 초반까지 독점 자본 위주로 뭐 JP 모건, 록펠러 등등으로 이제 마음대로 했던 게 아니고 이제 루즈벨트가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다음에 노조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복지 강화시키고 했던 것처럼 실은 이제 기업들의 투자 활동들을 조금 제약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들어서면서 이게 회복된 거지 그게 없었으면 실은 얼마나 갔을지를 모르겠다는 것들인데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동력에 의해서 이게 반등할 거냐는 게 돈 쏟아 부었다고 되는 문제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는 2008년의 경우는 미국 빼고 신흥국이 실은 괜찮았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쏟아 부었고요. 재정이나 등등등. 우리도 플러스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때. 우리도 실은 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런 이게 그 반등의 힘이 있었는데 이번엔 도대체 반등의 힘이 뭘까라는 이제 퀘스천을 다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 이게 양쪽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반등 어제 오늘 반등해가지고 다들 이제 기분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갈 거냐 그걸 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아직 하우스비어 이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예. 저는 약한 W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한 W.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V자, U자, I자 뭐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 더 얹어가지고 예. 약한 W자인데요. 약한 W면 소문자 W 정도 네. 되는 건가요? 네. 예. 뭐냐면 지금 쏟아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제 주식 그 미국에서 특히 반등한 이유는 이태리도 확진자 사망자 두나 자 프랑스 뭐 이제 독일 미국도 좀 두나 예. 두나예요. 그거에 예. 환호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먼저 반응을 좀 빨리 합니다. 예. 경기가 턴하기 전에. 자, 그래서 의미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좀 멀긴 하겠죠. 그 2분기 중에 예. 4월, 5월이든 6월이든 지금 아마 그 글로벌 투자하는 분들은 한 5월 중반 정도가 진짜 이제 확진자 둔화가 좀 제대로 나와서 글로벌리 이렇게 피크아웃을 치는 타이밍으로 보고는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이 전망들을 자 2분기는 뭐 마이너스 28%, 뭐 마이너스 35% 이렇게 해놓고 3분기를 플러스 뭐 한 18% 이렇게 하면서 V자 반등을 예.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요. 여기의 단점은 만약에 이 피크아웃이 3분기로 넘어간다면 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컨센서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이제 투자하시거나 분석하는 분이 2분기 안에 확진자 둔화가 피크아웃이 잡혀서 예. 이제 3분기에는 그동안 썼던 재정 또 이제 그 금리 내린 거 양적 완화 등등으로 돈이 쏟아지니까 V자 반등이 또는 U자 이런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요. 올 겨울입니다. 뭐냐면 올 겨울에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올 겨울에 아까 그 닥터 파우치 이야기는 가을에 또 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지 않는다 예. 하더라도 예. 그 올 겨울에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죠? 예. 왜?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집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사가 잘 안 되고요. 대규모 행사 못 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럴 수 있네. 출장도 잘 못 가게 할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다는 건데 예. 왜 특히 올 겨울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올 겨울에 이게 뭐 여름이나 이때 잠깐 줄어들었다가 올 겨울에 다시 발생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카드를 다 써버린 상태이고요. 재정과 통화와 이게 다 썼는데 여기서 지금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위험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심할 거라는 거. 정부에서 자 이제 2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해서 가는데 네. 올 겨울에 되게 조심할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근데 당장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4월 부활절 이전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일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나니까 그래 알았어 4월 말에까지는 일단 지켜볼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인구의 지금 97% 정도가 자가격리 중인 황당한 상황인데 근데 4월 말까지 했어. 그리고 5월에 일단 나왔다고 쳐요. 나와서 일을 시작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다시 확진자가 막 생겨. 이건 정말 패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되면 2분기 그 피크아웃 치고 나서 예. 이게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도 지금 피크아웃은 쳤지만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이제 행사도 조금 절제 아직도 못하게 하고. 예. 근데 그러는데도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하죠. 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조심할 건데 예. 아마 여름쯤 지나면은 일단은 피크아웃 치면서 서서히 막 줄어들고 하니까 경제 활동들을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예. 돈 쓴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올해 대선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뭔가 액션을 3분기에 많이 벌어놔야겠죠. 예. 그런데 이제 대선 끝나고라든가 이제 다시 쌀쌀해지면 올 겨울에 또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뭔가라도 그래서 마스크는 겨울에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이제 출장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일 첫째 주에 못 가는 게 지금 너무 아쉬운데 좀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은 예. 아무도 오는 걸 원하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갔다 오면은 2주 격리. 그죠? 14일 동안 격리잖아요. 야, 이 항공업과 여행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그때 했었나? 이벤트 리스크 중에서 전염병의 케이스는 이게 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지정학적 충돌은 뭐 이제 2주 4년 빠지고 수출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연재해도 예. 보통 일회성인데.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 예. 그리고 복구. 근데 이 전염병은요. 너무 지금 온 동네에 지금 문제를 만드는 게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회복도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반등했다가 하반기 말 또는 내년 초에 힘이 빠지게 되는. 자, 그래서 경제 쪽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시장은 그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어서요. 예.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 많이 하락했을 때 많이들 사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반등을 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이거를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바람직하지 있고요. 않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또 좋은 기회를 보시고 만약에 또 좀 더 해보실 상황이 있으신다면 실은 그 이럴 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안 좋고 이럴 때 많이 사시고 나중에 막 주가가 막 불붙어가지고 갈 때는 하지 마세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럴 때는 차라리 예. 그냥 그 픽스드 같은 인컴 뭐 이런 거 있죠. 채권이나 예. 그 금리도 많이 올라왔을 테니까 남들 많이 하실 때는 하지 마시고요. 음. 요번에 그런 사이클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서 절대 잃지 않는 거죠.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그죠? 예. 1,400, 1,500 이럴 때만 하고요. 사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음. 그리고 매일매일 보지도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막 1900, 2000 이렇게 가면은 또 좀 넘어가게 되면은 또 막 좀 차익 실현도 하시고 예. 그때는 좀 그 경기가 막 좋다고 그러고 막 다들 달려들 때는 따라서 하지 마시고 그때는 채권 같은 거를 그냥 안전하게 하시고 한 10년이나 뭐 한 이 정도 사이클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거액자산가들이 절대 돈이 많으니까 현금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거의 잃지를 않고 오히려 불려가는데 예. 이제 젊은 분들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버블까지 갔다가 그렇죠. 거꾸로 이제 상당히 그때 손실을 많이 보는 상황이 예. 발생하는데 요번에 요 사이클을 한번 이제 배워보는 겁니다. 근데 벌면 특히 이제 주식을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욕심이 더 생기거든요. 야, 맞습니다. 벌면 꽁돈이 갑자기 10% 20%가 수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 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렇게 신기한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사람이 탐욕스러워져요. 탐욕스러워지면 목돈을 더 넣게 됩니다. 목돈을 더 넣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주가가 상당히 이미 올라가 버린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저는 이게 저기 뭐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서 돈을 벌게 된다면 증권사 직원들이 엄청나게 부자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좀 걱정되는 건 하나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저기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투자하시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럴 때는 경기가 실은 좋거든요. 예. 그럴 때는 주가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픽스드 인컴이나 채권 같은 거를 하시되 나머지 예. 시간은 본업에 충실하면은 그때 돈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걱정되는 거는 전 국민이 예. 우리 저 최경영 경제쇼 보는 거 좋긴 하지만 예. 너무 경제만 무슨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전 국민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예. 될 필요는 없죠. 왜? 그럼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 그 신뢰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 한번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돈도 한번 넣어봤다가 예. 나중에 버블일 때는 오히려 잊고 본업으로 열심히 하시면은 그게 더 대박이 날 수 있죠. 그렇게 가야죠. 제가 그 10만 원씩 넣는 퇴직연금에 한쪽은 다 저 예금 같은 아까 말한 픽스드 인컴 그쪽으로 만하고 네. 한쪽은 실험 삼아서 70%를 펀드로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주가가 안 좋을 때 보니까 마이너스 한 14%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방을 하는구나.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70%를 거기에 넣고 한 30%를 채권 쪽에 넣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여러 가지 이번에 지혜를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2008년의 금융 위기가 그 좋은 어떤 학습 도구를 주는데요. 그때 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2007년 8년에 특히 엄청나게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하이힐드 채권 지금 문제가 되는 예. 한 마이너스 30%씩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등할 때 뭐부터 반등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예. 이게 만약에 WB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그때쯤에서 뭐가 먼저 이렇게 보시면 주식이 아니고요. 예. 일단은 회사채예요. 아. 뭐냐 투자 등급 회사채 미국에. 투자 등급 회사채. 네. 예. 왜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식으로 만약에 올랐다. 근데 앞으로 되게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좀 그 이제 금 ETF가 국내에 있는 ETF가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회사채 ETF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왜냐 미국 정부가 예. 회사채 5년 밑에짜리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떤 폭풍과 오더라도 미국 정부가 잡아주는 이 채권인데 예. 미국 국채는 0.6밖에 안 돼요. 너무 0.6%에 10년짜리가. 수익률이 너무 낮고. 네, 내려가도 뭐 이거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채권이 예를 들어 그 벅셔 해서웨이인가요? 예. 한 2045년 물이 그러니까 한 20몇 년 되죠. 예. 그게 한 3.5% 나옵니다. 벅셔 헤더웨이의 채권이.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채권도 가격이 있습니다. 100이 있으면 이게 지금 한 90 정도로 떨어진 상태. 왔다 갔다 하죠. 예. 90이
100으로 올라가면은 자본 차익이 생겨요. 그렇죠. 예. 예. 금리가 쭉 내려가면 그래서 저기 2009년 10년 왜 저기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자산이 먼저 올라가는 걸 보면요. 회사채가 그때 막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게 한 20%씩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하이힐드도 이제 막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쭉 내려갈 때는 막 한 50%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거의 주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상황들을 보시고 그래서 아까 금 같은 거는 이 상황에서 견조하게 버텨주고 양적 완화로 돈을 엄청나게 풀게 되면은 돈이 쓰레기가 되니까 금이 중요해지는 상황 때문에 지금 1,700 정도인 금도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투자 등급 이상의 회사채를 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등급 이하의 회사채는 보지 말라. 그렇죠. 예. 지금은 여전히 그 요 위기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예. 일단 금과 또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 쪽으로 이런 거 가면은 괜찮을 것 같고 요 위기 이제 후반쯤 됐다 그러면은 아까 뭐 하일드나 아니면 뭐 이제 좀 더 주식이나 이런 거를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난 2009년, 8년, 9년, 10년, 11년에 어떤 자산이 수익률이 제일 높았는가 이것들을 뭐 저기 뭐야 그 하시는 담당하시는 만나시는 그 증권사 브로커들라든가 주변에 물어보시면 어떤 자산들이 좋아졌는가를 보시고 거기에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등급에 충분히 뭐 버틸 수 있는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금융위기 비슷한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회사채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회사채를 사서 이른바 이제 캐피털 게인 이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뭐 한 10% 20% 벌면 시장에서 그냥 주식처럼 갖다 팔면 돼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것이고 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방법도 아주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위기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위기설. 여기에서 어떤 나라나 어떤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단골로 나오는 게 이제 이탈리아, 남미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2008년 이후에 10년들을 보시면 돼요. 무슨 문제가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왔는가? 2008년에 그 주가 떨어지고요. 자, 2009년에 반등하고 2010년부터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문제가 나오고요. 2013년에 신흥국 프레자일 5라고 취약국 5개라고 신흥국 그 통화 위기 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게 줄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실은 그런 위기는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 그래서 아까 제가 W자를 예상하는 이유는 그런 게 요번에는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회복이 V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금융위기 2008년 위기 이후에 거의 한 7, 8년, 10년 동안을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자산이 좋을 건가를 봐야 되는데 어떤 자산은 피해야 되는지.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지금 유럽에서 재정 부담이 되게 높은 건전성이 되게 악화될 것 같은 그게 이제 이태리죠. 뭐 이태리 직접 투자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태리 쪽은 유럽 연합 그 이제 또 유로존으로 이제 묶여 있어가지고 선진국 통화의 하나인 유로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은 신흥국보다는 조금 사정이 낫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나라 뭐 등등은 괜찮고 또 이태리나 이 취약국들은 되게 어렵지만. 여기 통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저 도이치뱅크 파산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주가만 보세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예를 들어 도이치뱅크 파산설 그러면 네 가지를 봅니다. 아, 이거 좋다. 채권을 하는 분들은 이제 네 가지를 봐요. 뭐냐? 첫 번째 주식을 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라는 걸 봅니다. 코코본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순위 채권을 봐요. 후순위 채권. 그다음에 선순위 채권을 같이 보죠.
왜 그러냐면 이 가격들을 보는 거죠? 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행을 분석을 할 때 제일 네 가지 분석 툴이 이제 있는데요. 예. 은행이 아니라 금융기관 분석할 때 쓰는 첫 번째는 자산 건전성을 체크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수익성을 체크를 해요. 그렇죠. 어닝이죠. 예. 세 번째는 자본 적정성입니다. 예. 그렇죠. 은행이니까. 네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예. 지금 자산 건전성이 되게 나빠졌어요. 도이치뱅크가 전 세계 예. 전부 다. 전 세계 전부 다. 예. 예.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 번 거보다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는 게 더 많아.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본을 한 13% 해놨는데 마이너스니까 까먹잖아요. 그렇죠. 자본을 건드립니다. 이 기업도 망할 것 같아, 저 기업도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충당을 계속 해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본을 까먹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얼마나 까먹었는지를 봐야죠. 근데 예. 자본 적정성이 높다. 많이 해놨다. 그러면은 좀 까먹어도 괜찮겠죠. 예. 지난번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은 거의 자본이 잠식될 정도로 리만 브라더스가 다 까먹었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유동성, 예. 거의 금융기관끼리 RP로 이제 예. 거래를 하거든요. 예. 7일물로 이렇게 돈 빌려주는 거 담보로 하고 빌려주는 건데 거래하는 당사자가 쓰레기야. 저 시장이 그럴 텐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거래 안 해야지라고 끊어서 예. 유동성이 끊어지면서 예. 파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리만 브라더스 파산의 순서예요. 예.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순서. 그런데 지금은 도이치뱅크와 뭐 여러 뱅크 보면은 자산 건전성은 나쁘고 그 수익성은 나쁜데 자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미 충당을 좀 많이 해놨나요? 왜? 예. 10년 동안 다음번에 다시 이 은행이 파산하는 일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10년 동안 준비를 해놨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은행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죠? 저 JP 모건, 뭐 미국, 예. 유럽은행 할 것 없이 자본을 엄청나게 쌓아.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훨씬 더 많이 쌓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 뱅킹이 철수하고 그다음에 어렵고 했던 이유들이 다른 은행이 아니고 은행들한테는 가혹하리만큼 높은 그 자본을 쌓고 해야 되니까 위험 자산은 줄여야 되고 자본은 늘려야 되고 해서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왜냐하면 2008년 금융 위기가 니들이 잘못해서 파산해서 문제 생겼잖아. 그래서 자, 2009년에 한국에서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보드 모여가지고 예. 우리한테 앞으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죠. 그때부터 예.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왜 리스키한데 대출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전에는 마구 했는데 이제는 못해요. 특히 상업은행 베이스는. 그래서 저번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하필이면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90년대 후반에 하나로 뭉쳐지면서 터져가지고 문제가 터졌다 그랬죠. 그렇죠. 2008년. 그래서 벌커가 예. 이거를 다시 분리시켰다. 그랬죠. 예. 이거가 이제 이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1차였고요. 2차로는 자 이제 그 정부가 2009년이죠. 2009년이죠. 2008년에 문제가 터지고 2009년에 시장이 회복하니까 글로벌 IB가 보너스를 또 나눠줬어요. 예. 정부한테 구제금융 받은 놈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났죠. 이게 예.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예. 월가를 점령하라. 또는 뭐 영국의 시티를 점령하라. 뭐 이렇게 해서 예. 말이 되냐고. 내가 세금 낸 거 갖고 저기 살아난 놈들이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지금 집에서 쫓겨났는데 무슨 보너스를 엄청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고 해서 예. 정부가 오바마 정부 각국 정부가 네 말이 맞다. 다음번에 시티은행 뭐 이런 은행들 다음번에 사고 치면은 절대 안 도와줘.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거야.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그때 무디스에서 큰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예. 다음번에 시티가 다음 금융위기 때 사고 쳐서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르게 돼 있거든요. OX. 예. 99% 저도 눌렀는데 99%가 또 도와줄 거라고 그러고 다들 하하하 하고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해부터 미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를
법안화 해버렸습니다. 아, 법 조문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은행들이 그동안 실은 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유사시 도와줄 거라는 것 때문에 등급이 높았거든요. 이게 한 세 노치, 네 노치가 한 노치 또는 빵 노치로 이제 사라져 버리면서 등급이 막 떨어져 버리면서 자본 확충해야 되고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은행은 시티라든가 이런 글로벌 은행들은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안 도와줄 거기 때문에 스스로 버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뭐냐? 완충지대를 네. 예. 어떻게 평상시에 준비해 놓는 겁니다. 평상시에 돈으로 준비를 해야죠. 뭐.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채권을 발행했어요. 이 채권은 문제가 생기면 이자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금리가 높아요. 좋을 때는. 예. 낮을 때는 낮을 때는 가격이 막 떨어지지만 하여튼 금리가 높게 주는 이유는 선순위는 한 2%인데 이 채권은 아주 문제가 생기면은 이자도 안 줄 수 있고 상각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상각이라는 걸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도 이 선순위는 파산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라고 만든 채권이 바로 후순위? 코코본드. 코코본드? 그죠? 예. 이게 금융 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1차 방어선. 두 번째. 그렇군요. 이게 터지고 그다음 두 번째 후순위 채권. 여기가 1차가 이제 코코가 문제가 생겨 삼각되고요. 예. 심각해져서 2차 방어선 후순위. 후순위가 막 다 날아가도 실은 선순위는 파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구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방어선들을 마구 만든 이유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흔들리는데 은행이 중심을 잡아주죠. 은행이 중심을 잡아주면 하이힐드 채권도 이제 저번에 넷플릭스나 예. 테슬라나 혹시 해볼 만한 데들은 옥석을 가리게 되고 은행이 흔들리게 되면 다 팔아버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 견조하니까 지금 상황이 좀 호전되는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네 가지를 본다고 했죠. 네 가지 주가. 주식, 코코, 후순위, 선순위를 보는데요. 그렇죠. 그 지난 2016년에 도이치뱅크 파산 소리 돌았을 때 요 가격을 보고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50%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코코본드는 40% 떨어졌어요. 아. 자, 근데 후순위는 한 20%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선순위는 한 7%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차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 얘기 예. 뭐냐? 그래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야 도이치뱅크 주식가가 금융위기 정도야 이거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채권의 가격들을 보시면 코코본드가 40%로 많이 떨어졌죠. 예. 왜? 그때는 도이치뱅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코코본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그 돈을 거의 까먹을 지경에 있어서 처음으로 대형 은행이 코코본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코코본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과 코코본드가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는 잘못하면 나까지도 2차 방어선까지도 올 수 있겠네라는 그렇죠. 두려움으로 20%, 선순위는 그래도 나는 괜찮아로 7%. 자, 만약에 어떤 규제가 없으면은 뭐를 투자해야 될까요? 그때 만약에 단기 투자로 한다면 단기 투자로 한다면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진 코코본드 또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주식이죠. 주식은 50% 떨어졌고 네. 코코본드 후순위 네. 후순위 정도 투자하면 그래도 좀 리스크가 아니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때는 예. 만약에 그 규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반등을 보시면요. 주가는 50%에서 10% 오르다가 말았고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네. 자, 코코본드는 40%에서 10% 정도로 엄청나게 점프 회복을 합니다. 예. 그때. 예. 그다음에 후순위는 20%에서 한 10% 15% 정도 오르죠. 플러스 15% 플러스. 맞죠? 예. 네. 선순위는 7%에서 뭐 한 3, 4, 5% 이렇게 올랐어요. 그때는 코코본드를 투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 그때 코코본드가 좀 다 쌓아놨고 이거에 큰 문제가 없다 하고 하면서 반등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뭐냐 이 네 가지 자산들을 보면서 지금의 이슈가 이 파산 문제가 아니고 자, 요 정도의 이슈구나. 유동성 정도의 이슈구나. 네, 유동성 여기보다는 예. 자, 아까 수익성. 수익성. 예. 예.
수익성에서 저기 코코와 주가 정도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자를 지금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구나. 예. 본체가 쓰러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예. 후순위까지 정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심하게 보긴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금리 위기 이후에 본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만든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시면은 예. 지금 은행의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은행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후순위 채권이나 코코본드가 떨어지는 그 가격의 등락만 보면 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위험하거나 특히 이제 선순위 채권까지 많이 떨어진다면 이 은행 자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 그 코코본드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니, 가격이 내려갔죠. 금리가 예. 많이 튀었던 이유는 예. 올해는 저기 작년에 쌓아둔 게 있어서 이자 지급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유럽의 전체 뭐 소매, 뭐 도매 이런 저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은행이 어닝 무지하게 안 좋아지고 이자 지급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혹시라도 이런 예. 우려가 나온 상황. 그래서 코코 가격이 급락한 상황.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경기 상황을 보고 우리 코코의 반등을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죠. 후순위까지는 아직은 크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선순위는 뭐 그보다 좀 낮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도이치뱅크가 뭐 파산해서 이거라기보다는 예. 자, 코코 정도에서 그 이슈가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그 전반적인 은행도 특히 JP 모건의 이제 저 다이몬이 어제 레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배당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긴 했는데 예. 지금 예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행에. 미국 그래요? 은행에. 그다음에 각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아니 지금 돈이 풀렸고 아. 기업도 일단은 뭐 발행해서든 뭐 해 끌어와려 가지고 일단 다 넣어놓고요. 급한 대로. 예. 그다음에 그 개인들도 일단은 뭐 주식이든 딴 거 빼가지고 일단은 예금을 해놓고 현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지금 아마 오늘 월스트리트 아까 봤는데 지금 평소에 500억 달러인데 지금 1,500억인가? 하루에? 한 3배 정도가 예. 늘었다고 지금 하네요. 예. 지난주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돈이 지금 마구 풀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은 이렇게 예금들이 돌아주면 이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2008년과 같은 상황은 좀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이게 정말 참 뭐랄까요? 기업이 또는 은행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청산을 하게 되면 결국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주는 그 순위잖아요.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코코본드, 그다음에 주가는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청산하고 나서 채권자들이 다 받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은 순위입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남은 네. 뭔가 찌끄러기가 있으면 맞습니다. 예,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 그 순위예요. 주가가 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나 이제 은행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역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이 채권과 주가의 이 관계 이거는 잘 이해하고 계시면 투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저희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예를 들어 그 기업에 두 가지 기업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에서 주가 분석을 하죠. 그런데 신용평가사나 증권사에서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이 크레딧 분석을 해요. 이쪽은 자금 조달 쪽입니다. 예. 주식도 상당히 뭐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크레딧 쪽의 어떤 얘기들, 자금 조달이 이 회사가 잘 되나 못 되나 무슨 문제가 있나 요거를 같이 보시는 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넷플릭스보다는 넷플릭스가 B 등급이라서 하일도 안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받는 거죠. 디즈니는 등급이 A 등급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는 끝나고 시장도 더 넓을 수 있고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좋죠. 그래서 상위 등급 기업들이 이런 위기가 끝날 때마다 시장 장악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 데들에 오히려 투자를 몰아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예. 굉장히 좀 투자 아이디어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좀 요새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농산물 인플레이션, 식량 위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농번기와 관련해서 사람들 인력을 좀 외국 인력을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농산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산물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좀 있는데 예. 아직 급등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데 각국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 10년 말 11년 초부터 아랍의 봄이 발생했는데요. 예. 그 이슈가 실은 농산물 때문이었어요. 식료품의 문제였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정치적 혼란으로 가면서 아주 난리가 났던 상황이 있죠. 이게 실은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정치 사회적인 파장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 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고통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에다가 예. 실업률. 예. 그런데 아직 선진국 쪽은 이게 아직 체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없으니까. 이제.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낮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신흥국 쪽은 환율이 엄청나게 절하되고 이렇게 그 CPI 물가에서 그 음식료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예. 그럴 때는 특히 중동 쪽은 커요. 더더욱 커요. 그랬을 때 이게 그쪽에 많이 터지는 이유들이 여기 있고요. 고통스럽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은 전염병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엄청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각국 정부가 이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문제를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아까 제가 유럽 쪽 말씀드렸지만 실은 또 다른 부담이 실은 신흥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옛날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외환보유고도 엄청나게 많고 예. 고정환율이 아니라 변동환율제로 돼 있고 뭐 준비를 좀 해놨으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서 부채 부담이 되게 높은 나라들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더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들이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한 45% 예. 정도라서 재정 좀 써도 괜찮아요. 예. 러시아가 한 20-30%입니다. 그렇게 낮아요. 예. 예. 멕시코도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브라질이 한 80%로 주요 신흥국 중에 가장 높아요. 인도가 한 70%. 예. 그런데 브라질이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제 로컬 채권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그때 한번 저희 방송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뒤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때는 자꾸 환율을 유도해서 이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본 유출까지 겸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이후에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있었던 연금 개혁을 잘 했어요. 부채 비율이 80%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이런 거 방만하게 안 할게 해서 커브를 앞 10년 동안 잘 이렇게 잡아놔서 부채 비율을 너무 높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예. 그때 절감한 게 한 8천억 해알 정도인데요. 지금 급한 사태가 터졌잖아요. 또 빌려야 되니까. 예. 아마 그 정도 그 절감한 돈 정도를 다 써야 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연금개혁 실패한 거죠. 거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이런 나라들한테는 리스크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정부의 말빨과 리더십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로컬 채권은 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뭐 1분밖에 안 남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코로나19 때문에 네.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다 여전히 지지율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일본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다음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여론조사를 저희가 최근에 봤는데요. 올라갔어요. 오히려 코로나 이슈를 그렇다면, 잘하고 있다는 건데 예. 저겁니다. 코로나 이슈를 인재로 볼 거냐 실수한 걸로 볼 거냐 천재로 아니면 볼 거냐. 천재로 볼 거냐인데 이게 미중 무역 갈등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쟤 때문이다 하는 거죠. 야, 쟤 때문이다가 유효하게 지금 적중한 그런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